친화적인, 그럼 어떻게 치매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환경적인 장벽도 없애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치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봐서라도 그리고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치매에 관해서 치매 관리법이라는 거를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한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치매에 걸려서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의 주체성,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주체성을 뺏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다. 당사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대신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인지증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지증 기본법의 공식 명칭은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는 인지증 기본법입니다. 공생사회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나온 데는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에 치매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100만 명 넘었겠죠. 일본에는 7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고령화율도 우리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근데 이 700만이라는 인구는 일본의 초등학교 학령 인구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치매에 걸려 있고 실제로 700만이라는 숫자도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치매니까 지금 하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사회로부터 분리해서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지만 우리도 점차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치매에 대해서 관리, 규제, 보호라는 관점이 너무 큽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너무 의료적인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료 생물학적 관점에서 치매를 이해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선진국 외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관점만으로 치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치매라는 것을 질병이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죠. 그건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이제 사회 심리적인 그런 영향 그리고 그런 요인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사회 심리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person centered care, 사람 중심 케어, 인간 중심 케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CC는 사실 외국에서는 그냥 거의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PCC, 사람 중심 케어를 많이 듣고 그걸 위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C가 무엇인가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가 존중되어야 된다. 케어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된다. 치매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치매를 가진 사람과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케어를 하는 사람의 돌봄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상행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경우는 그런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의 케어는 사실 신체 수발이나 뭐 생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있고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환자에게도 역시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인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더 이분들에게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치매에 걸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외국의 공항에 뚝 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다 라고 누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하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나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라는 기분이 들겠죠.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나 집에 갈래. 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목을 확 잡으면서 가긴 어딜 가. 여기가 집인데. 여기가 당신 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불안해지며 거부하겠죠. 그죠? 이상행동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와서 웃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죠?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케어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 사람의 이상행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치매인들은 기본적으로 초조 불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있습니다. 이 초조와 불안 또 스트레스라고 여겨지는 아까 우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가지면 치매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감정 케어를 하느냐? 이제 허그, 이제 크게 스킨십 굉장히 좋고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하기, 걷기, 또 음악 치료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약간 떨렸어요. 호흡이 좀 약간 가파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의 효과는 우리의 자율신경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혼자 계시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같이 손잡고 걷는 거 굉장히 좋고요. 가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 많이 받잖아요. 치매가 있으시면 하루에도 한 30통 받더라고요. 보니까 30통 받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럴 때 엄마 지금 어디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엄마 집안이라면 엄마 냉장고에 가서 거기 달걀 있는지 좀 봐줄래?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신경을 좀 다른 데로 분산시키면서 움직이게 하거나 말을 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감정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AI를 조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지만 서비스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인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음성과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해 줍니다. 당신 지금 화가 났어요. 아니면 슬프군요. 기쁘군요. 이제 사실은 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을 분류해 주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어르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것들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베스티안 병원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 오송, 부산에 3개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하고 오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어려운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이오나 화학 이쪽 이과 계통의 신약 연구 개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혁신 신약 살롱이라고 신약 개발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의 마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판교 쪽에서는 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었고, 오송에서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부 다 제가 다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맡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바이오 협회, 그러니까 제약협회처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협회에 한 15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한 7, 8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이 헬스케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입장들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또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먼저 유명한 사람들도 치매를 걸렸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에 처칠 총리를 보면 뇌졸 증상이 있었던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우리 영조께서는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의식 소실이라든지 렘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외상성으로 인한 파킨슨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100만 명 시대가 됐죠. 올해 100만 명이 됐고, 65세 이상 9명 중에 1명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9명 중에 연세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치매라는 증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금 환자 비율이 낮았고, 전남도에서는 환자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한 관리 비용들을 1인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2천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추정 치매 환자 중에 여성이 더 높았다는 거, 그 다음에 치매 환자는 인구 비율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치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치매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이쪽 부분들만을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 질환으로 인한 또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에 치매 증상이 나면 빨리 초기 진단을 받아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매 원인별로 질환을 보면 일단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에서 60%,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게 한 10%, 그 다음에 혈관성 질환이 약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또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는 약 5%, 75세에서 84세까지는 13%, 85세 이상에서는 33.3% 정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CI,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약 22%나 되더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일단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세포의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차단돼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내는 치매라고 하고요. 이런 치매와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단백질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게 파킨슨병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치매가 루이소체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자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인 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완치가 가능했던 치매들이 약간 저희가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 외에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내과적 질환하고 우울증하고 연관된 것들은 일부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장표를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단계를 7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치매 단계를 3단계 정도를 나눴는데 이거를 2023년도니까 이제 최근 일인데요. 뉴욕 의대에 계시는 노아 치매 연구센터의 베리 라이스버그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치매를 좀 빨리 좀 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단계를 좀 나누신 거예요. 요 3단계까지는 그냥 거의 1, 2단계는 정상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부터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가벼운 인지 기능 변화, 요 정도 가면 지금 MCI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조사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단계를 지금 한 10년에서 20년 소요된다.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 가벼운 인지기능 변화 단계는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들어가는 데는 2년, 그 다음에 중증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많이 틀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들 자체가 대부분 다 초기에 관련되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시판돼서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 약들이 초기 치매 환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네피질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타민, 리바스티그민 요 약들이 지금 경구용 약, 먹는 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것들이 대부분 다 초기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약으로 쓰이고 있는데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는 3가지 다 쓰이고요. 요 도네페질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 그 초기 치료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약이 치매를 치료하는 약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치매가 진행되는 것들을 지연시켜주는 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1998년도쯤에 이 약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 이후로 약들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 전으로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에서 좀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메만틴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기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쓰는 약과 후기에 쓰이는 것들, 약이 경구용 약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나온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여러분이 아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1년도에 아두카누밥이라는 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생길 때는 정말 스토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약이 하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FDA에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했죠.
그리고 약이 개발되는 동안 벌써 10년 이상 계속 연구 개발한 자료를 미국 FDA에다 냅니다. 그러면 서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페이퍼로 10,000여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류 검토하기만도 바빠요. 이런 데이터들을 FDA가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상당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초의 약들 같은 경우는 FDA 자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FDA 자문회의가 열려가지고 11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 이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자, 이 약을 써보고 사람들한테 시판 후 임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사상을 해서 결과를 좀 가지고 보자라고 승인을 내줬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약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근에는 2023년도에는 약을 자진 시장에서 철수를 한 사례가 됐고요. 그런 실패 사례를 많이 학습을 한 게 이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가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지 저하 기능을 지연시키는데 27%인데 치료제로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승인을 해주고 우리나라에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싼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한 1년에 비보험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경구용 약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원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해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저도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비슷하게 지금 도나네맙이라는 약이 신약허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자, 신약 개발하는 사람은 신약을 비싼 돈에 팔고 싶잖아요. 근데 약을 쓰는 입장은 약값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할 때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쥐 실험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상 시험만 하고, 그렇게 각각의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 동물 만지는 동물 단계 빼고 임상으로 들어가 있는 약물만 127개, 그 다음에 그래서 총 164건의 임상 시험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츠하이머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질병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신경병, 주로 이쪽을 가지고 하는데 신약 하나 개발되는데 13년, 평균 13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쓰기 전에는 안전성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쥐한테 먼저 실험을 해요. 대표적인 게 쥐죠.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고, 이런 치매에 관련된 동물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런 전문가분들이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이쪽의 단백질,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그런 쪽에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임상 단계들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희망만 가지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가가 그리고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도네피질, 아까 말씀드렸던 약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 경구용 먹는 약이에요. 그 약을 매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 좀 용량을 높이면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시간,
그러니까 뭐 이게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가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가 이런 서방형 제재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앞서서 다루어진 거 외에 새로운 새로운 약의 기전을 가지고 샤페론이라는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또 이걸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젠백스도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도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자, 치료제 외에 새로운 것도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좀 찾다가 알게 된 게 의외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해외에서도 진행을 했고 아산병원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은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PCC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디지털 치료제. 이건 약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종군당 산업에서 요양시설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쓰여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료제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초기 진단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그리고 서울이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 중에 하나가 세계 1위예요. 아무래도 큰 병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은 치매 증상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너무 뒤로 가서 임상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사업단에 가면 본인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딱 하나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이걸 모든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다 틀어주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나타나는 것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전을 찾고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치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시니어 이슈 학회장 정동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니어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니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젊은 세대가 시니어 이슈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표가 끝난 뒤에 총 3가지를 얻고 가시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시니어 이슈 혁신의 시작. 두 번째, 명품 인연. 세 번째, 원피스를 얻고 가시게 되실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의 시작, 명품 인연, 원피스. 혁신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학회 미션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이슈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화 문제, 두 번째는 지역 소멸화 문제,
세 번째는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에서는 세부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이 의료비 부담, 노인 빈곤율, 그리고 지역 격차, 지방 소멸, 그리고 가치관 차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비전은 시니어 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회의 성장 현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매 기수마다 현재 2배씩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약 100명의 부원들이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25년도에 전국 시니어 이슈 학회 지부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시니어 이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 성과입니다. 4기까지 활동 성과인데 저희 논문 분석이나 기업 분석, 시니어 대상 UI, UX, 정책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5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 분석이나 IT 창업, 사회 공헌 활동, 기업 실무 프로젝트, 기업 연사, 연구 논문 작성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을 정규 세션하고 심화 세션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회원 모두가 참가하는 활동이고요. 심화 세션 같은 경우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주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시니어 이슈 학회 치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창업, 언론, 정부, 대학 총 6곳에서 약 인사이트 공유 30곳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과 함께 시니어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문제사항들 그리고 실무 프로젝트, 인턴십, 사회공헌 활동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저희가 협력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조직 구조입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서 약 8개의 부서가 있고 약 20명의 운영진들이 시니어 이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등 정말 다양한 학교, 그리고 다양한 학과와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이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정규 활동입니다. 정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학회원들 사진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시옷자 그리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시옷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 발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자유 발표 또는 개인 에세이 등을 현재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회원들께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질문, 발표 자료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 잘해야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가나 1인 가구, 외다잉, 의료 등 이런 큰 카테고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고령치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방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고령이나 예천 지역의 지방 소멸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외다인가 그리고 코하우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치매 예방, 그리고 학회원들 중에서 여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시니어들에 대한 여행 동행자 서비스 등 시니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톤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그리고 국민연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션 당일날 주제를 제시를 해주고 학회원들끼리 팀을 짜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가 리서치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만약 이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요건 SNS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활동으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 노인 빈곤율, 고독사, 세대 갈등 문제들을 젊은 세대가 새롭게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화목하고 즐겁게 지금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심화 활동입니다. 심화 활동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연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더뉴그레이 권정연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똑비의 한동수 대표님, 그리고 포페런체의 장준표 대표님, 그리고 치아키 연사님,
그리고 큐리어스의 김진수 대표님, 그리고 케어링의 김도영 연사님 등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서 활동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측에서도 연락이 와서 현재 기자단 교육을 현재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시니어분들을 주제로 이제 기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IT 창업 세션에서 시니어분들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획과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뉴그레이에서 활동하시는 시니어분들하고 현재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강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시니어분들과 깊게 많이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회봉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송파 치매 주요관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에서 매달마다 방문해서 시니어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이 시니어 이슈 문제들을 정말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풀어나가는 활동들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요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만약에 협력하신 분들께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케어 센터에서 좀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꽃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꽃만들기 활동에서 임경애 님께서 이 꽃의 이름을 외로움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외로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시니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봉사활동 가기 전에 전날에 설레서 잠을 못 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말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이슈 학회 명품이냐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체계를 잡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은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한 탓에 많은 이별들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학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일단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제가 사실 시니어 이슈 학회를 만들 때 사실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더욱 적자가 나려고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잘못 배웠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로 좋은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내고 싶거나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모험을 떠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혼자서는 이러한 모험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라면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니어 이슈 혁신의 시작, 명품인연, 원피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자들의 삶의 어떤 질이 가용 처분 소득에 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확보 전략으로 은퇴 설계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전략을 짜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까?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 또는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지출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삶의 소득을 맞춰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영노화 시대가 온다. 잘하면 30년 뒤에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감히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려해 본 사람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론테크 세이지가 온다라고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